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의 수십 년 묵은 숙제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해소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2026년 한국 시장은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CLSA가 치건 보고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의 차질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거대한 구조적 재평가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지금이 역사적 전환점인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 정책과 실적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2026년을 주도할 섹터와 종목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뭔지 점검한 후에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죠. 한국 증시, 과연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린 먼저 수십 년 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진 실력에 비해 제값을 못 받는 현상이에요. 비유하자면 성능은 분명 슈퍼카급인데 시장에선 경차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불투명한 지배구조, 짠물 배당 같은 낮은 주주 환원, 그리고 북한 리스크.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오랫동안 한국 증시의 발목을 꽉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문제들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디스카운트가 끝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정책의 대혁명에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이 법적 강제성이에요. 예전처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이젠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된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이번 변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을 고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바뀝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과거엔 대주주 일가를 위한 합병이나 사업 결정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가능했다면 이제는 소액주주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간 이사 개인이 직접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권력의 축이 주주에게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주들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둘째, 3%룰 같은 제도가 강화되면서 경영 감시 기능이 훨씬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셋째, 온라인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모든 주주가 훨씬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주주가 진짜 주인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책이라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면 이제 시장을 위로 힘껏 밀어올릴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실적과 유동성입니다. CLSA는 이 세 가지, 즉 정책, 실적, 유동성을 묶어서 대전환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히 유동성 측면에서 정부가 아주 재밌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이용해서 조용한 교외 지역 같은 부동산 시장에 꽁꽁 묶여있던 가계 자금을 아주 활기 넘치는 대도시, 즉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당근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 세금 혜택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가 폐지됐고요. 또 하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확 낮춰주는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히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 입장에서 세금 부담 없이 배당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되죠. 자, 그럼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32조 5천억 원.
이게 바로 2020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예상 순이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차트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설장인지 확 와닿으시죠? 2025년과 비교하면 무려 4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역대급 이익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한 단계 위로 점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엄청난 이익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전체 이익 증가분 중에서 무려 65% 이상을 반도체 혼자서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기업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도 10%대에서 1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기업들이 돈을 훨씬 더 잘 벌게 된다는 뜻이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과연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2026년 시장을 이끌어갈 거인들은 과연 누구일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2020년은 그냥 경기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HBM4라는 차세대 메모리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기술적인 변곡점이에요. 한마디로 AI 슈퍼사이클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해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단연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HBM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2026년 생산 물량까지 이미 예약이 꽉 찼다는, 완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이익이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상되는 ROE는 무려 38%에 달합니다. 다음은 조선과 방산인데요. 요즘 이 두 섹터는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죠. 한쪽에서는 친환경 규제 때문에 배를 바꿔야 하는 수요가 터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방산 수요가 터지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표 주자들 3년치 일감은 그냥 쌓아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익성 좋은 계약만 골라서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된다는 점도 이들에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죠. 물론 시장이 이런 대형주만 있는 건 아니죠.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전체의 흐름을 뛰어넘는 그런 알파를 만들어낼 종목들도 있습니다. 주로 바이오나 로봇,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리쥬란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무기로 해외 시장을 뚫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던가, 삼성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진 로봇 기업, 또 AI 수익화를 눈앞에 둔 플랫폼 기업 같은 곳들이요. 이들은 시장의 큰 흐름에 더해서 개별적인 성장 엔진까지 장착한 셈입니다. 자,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가 존재하니까요. 이 거대한 상승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잠재적인 역풍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 대선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2.0 시대가 현실이 된다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런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섹터의 비중은 좀 줄이고요. 반대로 지정학적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방산이나 특정 조선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리스크 관리, 즉 해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죠? AI 이거 혹시 버블 아냐? 하는 우려입니다.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만약 이 투자가 둔화되면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걱정이죠. 이런 우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봐야 할 건 기대감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바로 수주 잔고죠. 2026년까지 공급 계약이 정말로 꽉 차 있는지 숫자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나오는 데이터는 여전히 아주 견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관점, 어떤 새로운 플레이북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바로 대전환의 삼위일체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법으로 강제되는 주주가치 제고. 둘째, AI가 이끄는 폭발적인 실적 슈퍼사이클.
그리고 셋째,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거대한 자금의 물결. 이 세 가지가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그래서 CLS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참고해보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AI 지배주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단단히 잡고요. 여기에 HD현대 같은 구조적 성장주를 양쪽 날개로 삼습니다. 그리고 KB금융처럼 정책의 수혜를 직격받는 가치주를 더하고 파마리서치 같은 고성장주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아주 균형 잡힌 접근법이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 정해진 박스권 안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던 과거의 투자 방식은 이제 정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쯤 반등할까가 아니라 과연 코리아 프리미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